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모두 리오프닝을 준비하는데 중국만 다시 셧다운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화제가 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 이슈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하고 나섰는데요. 이 락다운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정말 많지만 시황이라는 것이 적시성이 떨어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유용성 문제인데요. 시장에서는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보다는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의 스프레드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그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8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권고했던 모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물하고 10년물하고의 격차가 늘 조마조마할 정도로 좁아졌거든요. 이를 대신해서 조금 더 아래로 가 있는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로 대체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특히 선행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100% 수긍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우선 장기금리의 기준물로 10년물을 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들의 조달금리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누구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한 경제권 안에서 돈들은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인기에 편승해서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의 움직임에는 경기 흐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녹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단기금리의 기준물이 굳이 2년물이 선택된 것에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연준의 금리 정책이 한 번 내리고 한 번 올리고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하면 내려도 올려도 대략 2, 3년 이내에 통화정책이 집중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2년물에는 연준의 생각이 가장 잘 바람직스럽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금리 조합이라야만 금리 역전이 침체를 전망하는 도구로서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경기의 흐름과 연준의 금리 인상의 그 기조가 균형이 잘 맞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개월 후의 금리 선물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에서 달랑 차기금리 혹은 차차기 금리 전망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을 뿐이고 이 중기적인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시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2년물과 10년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행 주장처럼 워낙 스프레드가 작아지는 바람에 순간적인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죠. 이에 대해서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듀크 대 캠벨 하비 교수의 생각을 좀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예측에서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하루 혹은 며칠이 아닌 최소 한개 분기 동안의 평균치로 봐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고용 동향이 발표됐죠. 비농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가 무려 43만 1000개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1개월 연속해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기록은 지난 1939년 이래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록이었어요. 그만큼 고용시장이 매우 단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연준이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용 동향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 43만 개의 일자리 증가 중에서 무려 30만 개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의 복귀였다라는 점이에요.
여성들의 자식 사랑은 감히 복제가 안 되는 신의 영역이죠. 그동안 여성들이 혹여 자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복직을 좀 꺼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대거 복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리오프닝 국면에 무르익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들은 일제히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개인용 컴퓨터 같은 업종들이죠. 이 팬데믹 시대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새로운 컴퓨터가 많이 필요했어요. 또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사양의 게임용 노트북 수요도 많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쓰는 내구재들이죠. 선수요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적어도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하게 좀 나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 유명 하우스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에디 우드링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세를 웃도는 고성장의 2년을 보내고 나서 PC라든지 혹은 소비자 하드웨어 관련 지출은 위축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휴레파크드에 대해서는 기존의 34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31달러로 하향 제정했어요. 그리고 델 컴퓨터 역시 기존의 66달러에서 60달러로 각각 한 10% 남짓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삼보 컴퓨터, 현주 컴퓨터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졌고요. 대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이 최근 판가가 그닥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업종도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동안 팬데믹 구간에서 핍박을 받았던 업종들이 시차를 두고 상승 중인데요. 이들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고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업종이 갖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업종이라면 엔터 관련주 그리고 패션, 의류 업체들이 있죠. 그동안 무대가 없어서 공연이 쉽지 않았었는데 물론 과거처럼 함성을 지르지 못하고 관객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서서히 공연은 시작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뒤를 여행주,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이 받고 있어요. 미국 교통안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 트래픽이 2019년 수준을 한 10% 밑도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라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최근까지도 확진자 수가 수주간에 걸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21,646명을 기록했어요. 과거 피크 시절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턱없이 높은 수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하루 이용객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무려 2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크루즈선사인 카니발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회사 역사상 가장 바쁜 주간을 보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크루즈선사는 23척의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22척이 운영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주에 비해서 크루즈가 다소 반등을 좀 늦게 시작한 이유 있어요. 간단합니다. 비행기처럼 단 몇 시간 동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객들이 일단 한번 승선을 하면 작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1년짜리 크루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배 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직 팬데믹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여행에 나서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유가 급등은 회사의 이익에 여전히 위협적인데요. 고객들이 몰려서 오버부킹 될 정도의 시장이라면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두려움이 남아있는 시기에는 쉽게 가격 전가가 어려울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아르거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존 스타스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으로 인해서 크루즈 시장의 회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유지로 낮추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반등이 시원치 않은 업종도 있죠. 우선 자동차 업종이 그런데요. 겨우 바닥에서 파동, 한 파동 정도 전후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품으로 조립이 되는 만큼 국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중국발 공급망 이슈도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사무실 임대 수요도 여전히 최악에서 거의 개선이 없어요.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택근무를 하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뭐 적절하게 휴식을 안배시킬 수도 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깔지 않아도 되죠.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도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HSBC가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15% 정도의 응답자가 사무실 근무만 강요한다면 난 퇴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구직 수요에 비해서 구인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시장이죠. 그래서 당분간 근로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재택근무 요구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실의 공실률이 빠르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직방 같은 몇몇 업체들은 재택근무를 아예 제도화하자라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사무실 수요가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지금 거의 충만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경제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샹하이에서 도시 봉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봉쇄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유동성 추가 공급을 바로 발표하는 바람에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겨우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 중국의 봉쇄가 여러 도시로 확산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상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중국의 방역당국에서는 상하이에 대해서 기본 방역 방침을 발표했었죠. 이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지역, 그러니까 푸동 지역은 3월 28일부터 4일간, 또 서쪽 푸시라고 그러죠. 여긴 4월 1일부터 4일간씩만 봉쇄하기로 했었어요. 고작 4일인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고요? 방역당국이 처음 발표했던 계획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먼저 봉쇄가 끝났던 이 푸동 지역은 지난 1일부터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원래 결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정이, 그 약속이 또다시 뒤집어집니다. 초기 방침은 감염자가 발생한 곳은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인근을 관리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요 두 곳에서만 격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방어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주민들의 이동이 허용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방어구역은 아예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인구 900만 명의 푸동 전 지역이 현재 격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샹하이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민해방군 2,000명, 그리고 중국 전역으로부터 동원된 1만 명이 넘는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것은 2020년 초 우한 폐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이번 중국의 락다운이 두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샹하이가 경제도시예요. 우선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샹하이에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는 뭘 만들죠? 각종 뭐 전력 반도체 아니면 무슨 뭐 자동차용 반도체, 가전제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공급망 충격이 또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 상하이에 무려 56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인원 없이 돌아갈 수는 없죠.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 된다면요. 모든 재료를 드러내야 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작아도 수주, 뭐 길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화학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유, 샹하이에 대한 통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일에도 푸둥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명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샹하이의 1일 신규 감염자가 9,000명을 돌파합니다.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이 샹하이에만 신규 감염자가 중국 전체 감염자 수의 70%에 육박했다라는 점 때문에 봉쇄는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푸둥 공장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생산 가동을 멈출 거예요 라고 알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장을 재가동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자, 세 번째,
공급망 충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물류인데 이게 또다시 통제될 수도 있어요. 2021년 기준 상하이항의 그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0 TEU입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기록했어요.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부품이 그리고 소재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 상하이 국제항만 사무그룹에서는 봉쇄 기간 동안 항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겠다, 보장하겠다, 모든 항구 시설을 폐쇄 루프로 관리하면서 24시간 가동한다 라고 밝혔어요. 근데 그럼 뭐 할까요? 이미 일부 관리 체계에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상해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부터 진입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트럭 운전기사들의 도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설령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도 운전자들의 예상치 못한 격리에 돌연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죠. 자, 네 번째, 중국 전역으로 확산 위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제 중인 중국 지역은 이 상하이 말고도 지린성이라든지 많아요. 전국에 60여 개의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묶여서 완전 봉쇄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360여 개 지역도 중위험 지역으로 분리돼서 이동 제한이 실시 중에 있어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봉쇄되었거나 혹은 이동 제한에 걸려 있는 지역은 중국 전체 GDP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3분의 1에 달합니다. 또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죠.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이어서 그보다는 30% 더 전염성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확산 중이라서 추가 통제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우시 등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시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봉쇄는 최근 화학주들의 약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내 셧다운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화학 제품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폴리에틸렌 재고가 100만 톤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고 수준이 50만 톤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하게 누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이 다 따라왔죠. 그래서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익은 더욱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두 자연을 무시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사망률은 고작 0.11%에 불과합니다. 계절 독감이 사망률이 0.1%니까 그냥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국은 백신에 대한 효능이 빈약했습니다. 또 자국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완전 접종률이 고작 20%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너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을 갖춘 사람도 적고 또한 몸이 바이러스에 적응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사망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망률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냥 풀었다가는요. 사망률 1%만 잡아도 14억 5천만 인구니까 1,45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의료 체계는 단숨에 무너지고 그 원망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러니 결국 중국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하이 전체를 봉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공급망 교란을 겪고 난 회사들이 이 벤더의 수를 늘리거나 또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 수준을 특히 늘려놔서 어느 정도 충격에는 견딜 수 있게 조치를 해놨어요. 다만 중국의 봉쇄 지역이 수주간 더 확장되고 연장된다면 글로벌 경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요. 특히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코로나 재확산이 불러온 중국의 락다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봉쇄 장기화 우려와 함께 공급망 충격의 핵심인 물류가 또다시 통제될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편이라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